안녕하세요. 이슈타파 추봉기입니다. 지난주 영국 런던에서는 세계 주요 7개국 외교장관과 유럽연합이 참여하는 회담이 열렸습니다. 세계 주요 7개국인 G7은 1976년 창설된 기구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및 유럽연합이 참여하는 협의체입니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는 특별하게 한국과 호주, 인도,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4개국이 특별 초청되었고 브루나이가 아세안 의장국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정의용 외교장관은 미국의 새 대북 정책 수립으로 분기점에 놓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정 장관은 미국, 일본, 독일, 유럽연합, 그리고 캐나다 등 외교장관과 각 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G7 외교장관과 유럽연합은 중국 측에 대해 다음과 같은 5가지 사안에 대해 공동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슈타파 방송은 이번 G7 회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중공, 대만, 그리고 G7 국가들의 입장과 태도, 이해관계에 대해 짚어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G7과 EU가 중국에 대해 공동 발표한 5가지 사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중국의 글로벌 시스템 참여를 독려하고 협력할 기회를 기대한다. 둘째, 신장과 티베트 지역의 인권 탄압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셋째, 중공의 홍콩의 고도의 자치와 자유를 존중해 줄 것을 호소한다. 넷째, 대만이 세계보건기구 WHO 및 세계보건회의 WHA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다섯째,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중시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이상 5가지를 중공 측에 요구했다고 합니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G7이 서면으로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중공은 내심 화도 나고 난처했겠죠. 그래서 중공은 중국의 주권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중공의 반발을 무시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호주 총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대만 해협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호주는 미국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들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호주는 대만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참전해서 미군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호주는 중공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상원도 만장일치로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나서서 올해 WHA 연차 총회에 대만이 옵저버 자격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승인할 것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국제사회에 잇따른 대만에 대한 지지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고립되어 있고 외면받던 대만은 이번 일들을 좋은 기회로 받아들이고 많은 부분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소식들은 사실 중국에게는 매우 불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G7이 중국을 완전히 손절하고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G7의 코뮤니케, 즉 공식 성명에서 G7은 여전히 중공과의 협력을 우선시하며 중공이 글로벌 운영체제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G7 공식 성명 초안에는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강력히 지지한다라고 표기되어 있었는데 베이징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최종 성명에는 강력히라는 표현을 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G7은 중공과 어느 정도의 포용 전략, 즉 어느 정도의 접촉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G7 공식 성명은 국제 외교사에서 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주요 7개국이 처음으로 중공을 공개적으로 횡포자라고 비판했고 홍콩, 티베트, 신장 등에 대한 인권 탄압을 우려한다고 표명했고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을 지지하며 대만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바이든 미 대통령과 스가 요시데 일본 총리의 공동성명에서도 미일 양국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지난 2달 동안 계속해서 대만을 지지한다고 밝혔죠. 국제사회가 대만을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국제사회가 대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강화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중국을 공격하는 데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중국이 자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한 우려와 경각심을 전달하는 용도로도 쓰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G7은 여전히 중국과 사업을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저비용 생산과 중국의 방대한 시장을 통해 돈을 벌고 싶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난 2년간 국제사회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무역을 하는 데 소모되는 리스크와 비용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이나 사업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미중 무역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상품을 수출할 경우 비싼 관세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중국 공산당이 팬데믹 상황을 철저히 감추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기업 경영을 할 경우 건강상 문제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 공산당은 끊임없이 반미, 반외국 행동을 부추기고 있어서 외국계 상인들은 언제 어디선지 공격을 받거나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는 정치적 리스크가 있다는 이 3가지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돈을 벌기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반면 그 리스크와 비용은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 정부나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를 계속하고 싶기는 하지만 이런 이유로 인해 큰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과 중국발 사태 발생 후 수많은 외국 자본과 외국 기업이 중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탈중국화가 시작되면서 기업들은 가까운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 그리고 먼 동유럽 국가로 생산 라인이나 공급망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같이 국제산업의 분업 판도가 바뀌면서 중국은 점차 세계 공장으로서 역할과 지위를 잃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중국의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는 임금 상승을 가져왔고 많은 제조업은 젊은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그동안 많은 인구로 인해 얻었던 이유는 사라지게 되었고 중국의 노동력 원가는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외국 기업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의 생산 경쟁력이 과거처럼 매혹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시진핑의 지난 2년간의 정책을 보면 마오쩌둥의 1인 독재 노선을 따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 자경 모험주의나 자경 모진주의 길을 들어서게 되면서 중국 공산당의 공식적인 언행은 점점 더 과격해지고 비이성적이 되어 마오쩌둥의 대약진 시대, 문화 대혁명 시대로 회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극자, 극렬 정치 노선은 중국 공산당의 무력과 보복을 이용하는 광적인 전략 외교와 문화 대혁명식 외국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 정부와 베이징 당국과의 소통과 협상은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되었죠. 또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나 외국인은 걸핏하면 중국으로부터 사과를 강요당하거나 하나의 중국을 지지해야 하거나 아니면 보이콧 당하거나 협박당하는 등 그들의 요구는 점점 더 받아들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2022년 3연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내부적으로 격렬한 파벌 투쟁이 벌어질 경우 베이징 당국은 자국 내 정치적 충전을 위한 각종 투쟁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현재 매우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난 2년간 중공은 홍콩 탄압, 신장과 티베트 박해, 대만에 대한 무력 도발 거행, 그리고 국제사회를 위협해 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중국 공산당의 허위와 잔혹함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켰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중공은 인권, 법치, 민주 등 정상적인 사회 가치에 맞서왔습니다. G7의 성명처럼 법치에 기초한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글로벌 시스템에 중국의 참여를 주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법치에 기초한 것입니다. G7 국가들은 중공이 법치를 무너뜨리고 국제 질서를 해쳐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최근 호주 총리도 호주와 중국 그리고 전 지역이 함께 협력하기를 희망하며 법치를 지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중국 공산당은 중국 내 코로나 상황을 은폐하고 방역 물자를 미리 사들여 마스크 외교, 백신 외교를 펼쳤죠. 이 과정에서 중국은 기존의 국제 질서를 전복하려고 했었고 인류를 운명 공동체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 점이 G7을 더욱 우려하게 만든 것이죠. 세계 주요 관계국들은 현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국익을 지키는 데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과 전복이 세계 각국의 이익에 대한 큰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중공은 대만 해협과 양안에 대한 협상을 급박하게 변경하거나 대만을 병합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지난해 중공이 홍콩 국안법을 시행하고 홍콩 병합을 강행하면서 국제사회와 약속한 일국 양대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분위기 부분에 있어서 신용을 지키지 않았고 도덕적 마지노선도 지키지 않고 국제사회를 향해 행포를 일삼으며 주요 국가들의 홍콩에 대한 이익과 기업 경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2016년에 취임한 대만 차이 총통은 양안 관계에 있어 지금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만의 독립을 추진하려는 입장이죠. 세계 주요 국가들은 대만이 기존 국제 질서를 잘 지키고 각국의 이익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서 분석했듯이 대만이 실제로 중공에 삼켜지게 되면 단순히 국가 병합이 아니고 중공이 대만을 발판 삼아 군사적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뿐만 아니라 환태평양의 국가들에게까지도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동북아와 동남아로 가는 운항 경제 노선을 위협해 국제 질서와 세계의 이익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세계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최근 주요 국가들이 대만의 WHO 가입, WHA 참여 등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것은 대만의 방역 강화보다는 중공에 대한 불만과 우려, 견제가 더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요 국가들은 아직 중공에 대해 개선의 여지를 남겨준 상태인지 아니면 중국과 접촉하고 협력하려는 관계인지 전면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인지 불분명합니다. 무작정 중공을 적으로 돌리기엔 중국 시장은 여전히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재 시국은 대만으로서는 국제사회에서 지평을 넓히고 독립을 실현시킬 기회가 있는 유리한 시기이지만 대만의 뜻의 보탬이 되어줄 세계 관계국들은 대만에 우호적이긴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에서 현상을 유지하면서 또한 국제질서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상 유지를 해내야만 각 강대국들이 쥐고 있는 이익들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G7이 중공에게 요구한 것들은 과연 수용될까요? 중공의 안하무인격 태도와 강경한 기세가 과연 끄기게 될지 대만을 집어삼키려는 중공의 전략은 계속 강경할지 아니면 완화될지는 곧 진행될 WHO와 WHA 회의에 대만이 참석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슈타파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